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대략 이틀 전쯤이죠. 미국 정보당국 발표를 근거로 뉴욕타임스가 유크레인을 침략한 러시아 군대가 전사자 7,000명, 부상자 대략 2만 1,000명까지 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이게 지금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러시아 침략군 전체 규모가 대략 한 15만 명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사상률이 19%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상자, 전사자 플러스 부상자 합치면 대략 2만 8천 명 되니까 15만 분의 2만 8천 하면은 1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상률 10% 넘어가면은 군대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돼서 더 이상 전투 수행이 매우 힘들어진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CNN 속보로 유크레인 정부의 공식 발표가 올라왔는데 러시아군 전사자 14,200명 이러면은 부상자는 대략 한 4만 2천 명까지 늘어나고 그러면은 사상률이 37%에 달하게 됩니다. 또 탱크 450, 장갑차 1450, 군용기 93, 헬기 112, 자주포 205, 다연장 로켓 발사대 72, 대공무기 43 이렇게 부수거나 노획을 했다는 거죠. 러시아 발표는 들을 필요가 없고요. 근데 자유진영의 그 지식과 정보의 원천이라는 미국 발표하고 유크레인 발표가 저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국민 각자의 생사와 국가 자체의 존망이 걸린 가장 중차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침략한 러시아 군대의 숫자, 갖고 온 장비의 종류와 숫자, 그 다음에 이것들을 먹이고 굴릴 보급품의 종류와 수량, 또 앞으로 조달 방법 이런 거 정확하게 시시각각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전제로 해서 방어 전략과 반격 전략의 수립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2월 24일 국경을 넘은 숫자는 지금 다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하고요. 지금 미국 같으면은 매일매일 그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숫자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 다 알고 있다, 보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 이후 이제 그 전투가 일어날 때마다 매 전투마다 전황 통계를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당연합니다. 그렇죠? 유크레인과 미국을 비롯한 나토 등이 모두 사실대로 정리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시차가 있고 정책의 차이가 있어서 이것이 바로 발표되는 숫자의 차이로 나타나는 거 아닌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전투 행위 이후에 적군이 전사자 숫자 세리고 아군도 당연히 피해 파악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전사자들 시체도 말을 합니다. 거기에 명찰 달려 있고 계급도 다 나타나고요. 신분증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고스란히 전장에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파괴한 장비들 다 집계를 하고요. 그래서 탱크 하나가 파괴되면은 적어도 탱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인원수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포로된 적군들 다 신문을 할 테고 이런 것이 일종의 원시 정보, 최초로 수집되는 데이터인데 이거는 유크레인 군대가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것을 만약에 허위 보고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이건 역적질이죠. 이런 걸 허위 보고하게 되면은 향후에 방어 전략 또는 반격 전략 수립에 치명적인 어떤 결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허위 보고하게 되면은 바로 지금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발각, 적십, 적결 처형할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전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건 뭐 그래서 지금 유크레인은 그야말로 결사항전 그런 그 태세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최초 정보 수집되고 정리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주기적으로 미국과 나토 등에게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등은 이런 정보와 이런 어떤 유크레인이 제공하는 정보 추가해서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얻은 정보 또 유크레인 정보는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서 정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또 매일 그 백악관 등에게 보고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일부는 유크레인에게 다시 그 피드백돼서 공유되고 뭐 그러겠죠. 동맹들하고도 공유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미국의 전쟁이라는 거고 나토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미국은 유크레인이 보고하는 숫자를 디스카운트하는 그런 정책을 가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표현될 때 보수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발표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많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수적으로 평가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할인율이 대략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크레인이 발표하는 숫자보다도 미국이 발표하는 게 대략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또 유크레인 그 숫자 비슷하게 미국이 다시 발표하고 이렇게 전쟁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찰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유크레인의 정보 제공이 믿을 수 없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크레인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미국은 정책적으로 좀 디스카운트해서 파악하겠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즉, 적의 현황은 더 강하게 파악하고 그걸 전제로 아군이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그 정책이 반영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유크레인을 침략한 러시아 군대는 저거 사실상 이미 괴멸 상태다. 더 이상 전투 불능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크레인 그 군부에서는 2, 3일 전에 벌써 유크레인이 지금까지는 방어적 전투, 즉 수세적으로 대응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대규모 반격 작전을 준비 중이다. 이런 속보가 떴고요. 이걸 분석해 본 영상도 제가 그 당시 올렸습니다. 유크레인의 그 정규군 전력은 전쟁 개전 당시에 비해서 큰 손실이 없이 지금 그대로 보존되었는데다가 플러스해서 미국, 나토, 영국 등 서방이 대규모 지금 지원을 점점 더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크레인 전력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대반격 작전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재래전에서 유크레인 전투력은 지금 생각보다 엄청 강한 것 같습니다. 원인은 뭔가 이런 걸 쭉 한번 고민하는 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한 1년 이상, 적어도 1년 이전부터 미국의 그 퇴역한 그 군사 전문가들, 베테랑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유크레인 군대를 계속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필요한 무기 제공해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제브린 탱크 킬러라는 거, 탱크 미사일 계속 제공을 해주고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온 것 같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그러니까 2014년 크림반도 병합된 이후로 유크레인은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라는 말은 좀 한 2주 전에 그 SBS에서 미국의 유크레인의 전직 국방부 차관 그 여성분과 인터뷰할 때 그 전직 국방부 차관의 입에서도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유크레인 전쟁은 2014년 이후 지속되는 전쟁의 확장판이고, 그래서 미국이 어저께 한 8억 불 상당 무기를 추가로 이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데 그 무기 리스트 대부분이 유크레인 군대가 필요한 목록을 작성해서 미국한테 이런 거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거의 그대로 지원을 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군대가 때로 줄을 서서 몰려다니는 저 러시아 탱크나 장갑차 이런 거는 탱크 킬러로 무장을 해서 제브린 같은 거죠. 엔로라든지 이런 거 소수로 유격전을 벌이는 유크레인 군대의 사냥감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투 드론인데 전투 드론 터키가 제공한 게 TB2라는 이 드론 이거 외에 지금 유크레인이 독자적으로 드론 특수부대가 있다는 겁니다. 드론 특수부대. 그래서 TB2는 주로 낮에
움직이는 그 러시아 탱크 박살 내버리고 밤에는 활동을 정지를 하고 이제 쉬어야 되는데 숨어서 기다리는데 야간에는 그러면 그걸 밤에만 이 유크레인의 드론 특수부대가 그걸 찾아내서 밤에 박살 낸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러시아 기갑부대는 낮에는 제브린이나 NLAW, TB2 이런 거한테서 사냥을 당하고 그래서 해가 지면 오늘은 살았구나 하면서 밤에 쉬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밤에는 유크레인의 드론 특수부대가 또 여지없이 추가로 박살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기갑부대는 지금 밤낮으로 사냥을 당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공격 헬기는 스팅그 미사일 사냥감으로 전락을 해버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그 미국 군수품 지원에서 제 눈에 특이하게 보인 게 아주 중요하게 보인 게 지대공 미사일하고 가미가제 공격 드론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외에도 많이 그 뭐 제브린 추가로 지원해주고 뭐 탄약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기존의 그 스팅그 미사일은 전투 헬기는 사냥을 할 수 있었지만은 러시아 전투기는 이걸 공격하는 데 한계가 있죠. 높이 떠서 오면은 이 스팅그 미사일은 공격하는데 제대로 공격을 못 하겠죠. 그래서 전투기가 지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고도를 낮추면 그 특정한 순간에만 딱 할 수 있는데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지대공 미사일로 이제 앞으로 러시아 전투기 사냥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유크레인이 그 드론을 활용한 공격 능력이 이번에 그 미국이 지원해주는 저 가미카제 공격 드론 때문에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보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까지도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기갑부대가 계속 타격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 군대가 망가졌는데 지금 유크레인의 드론 공격 능력은 더 확충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영상들 중에 몇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그 러시아가 순항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이 탄도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은 요격의 어떤 그 난이도가 현저히 다르죠. 탄도미사일은 그러니까 고점에서 중력에 의해서 자유낙하하는 그런 어떤 그 원리이기 때문에 지상 가까이 오면은 거의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너무 빨라서. 근데 순항미사일은 저 본질은 비행기 비슷한 거 아닙니까? 마치 무인 비행기 비슷한 거죠. 폭탄 싣고 가는 그 무인 비행기 비슷한 거기 때문에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요격 가능한데 순항 미사일은 유크레인이 보통의 그 머신건 아마 대공포에 가까운 그런 머신건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걸로 요격을 했다는 겁니다. 참. 그렇고요. 또 그 러시아의 그 유명한 대공 미사일 차량 그 이름을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저는 뭐 이쪽 분야 그 군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굳이 그 정리하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영상에 보면은 굉장히 그 새거 같아요. 새거 그대로 고스란히 완전한 형태로 그걸 빼앗았다는 겁니다. 공격을 해서 그걸 빼앗아 갖고는 그 인근에 많이 팔린 아주 러시아 유명한 대공 미사일 차량인데 완전한 형태로 노역을 해서 그 유크레인 깃발을 딱 달고는 그걸로 러시아 항공기 지금 격추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탱크 사냥해서 좀 수리할 수 있는 건 수리해서 다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갑차 등에서 그 머신건을 탈취를 했으면은 이거를 그 키이브 수도 키이브 부근에 그 704 같은 곳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걸 개조하고 개량을 한다는 겁니다. 지원병들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개조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지금 그 유크레인은 총동원령 하에 있기 때문에 싸우겠다는 그런 국민들한테는 전부 그 총과 탄약을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재미있는 영상은 러시아 장갑차가 이제 시내로 쫙 그 입성을 하는데 뭐 어느 시내인지는 제가 정리를 안 했습니다. 입성을 했는데 그 러시아 장갑차 위에 유크레인 국기가 지금 휘날리고 있는 거죠. 그 사연을 봤더니 지나가는 장갑차 위로 시민들이 기어 올라가 갖고는 유크레인 국기를 그렇게 달아버렸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영상은 어느 그 도시에 러시아 군대가 들어왔는데 비무장한 아줌마들이 몰려 나와 갖고는
너희 집에 가라고 막 소리 지른다는 거죠. 야, 우리는 아무런 무장도 안 했는데 너희는 총이 있잖아. 쏠려면 쏴봐라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이제 공포를 쏴서 해산을 시키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 이 점령군 지금 완전 실패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 예? 사실상 저거는 패전했다고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 대규모 인적, 물적 보충이 없다면 유크레인의 어떤 효과적인 반격 작전에 몰살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틴 계획은 완전히 실패를 했고 그리고 이 전투 외에 모든 것이 지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서방의 경제 제재는 너무나 신속하고 너무나 강력하게 시작이 되었고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요. 러시아 돕는 나라는 지금 벨라루스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러시아에 진출해 있던 그 글로벌 리딩 기업들 대략 한 400여 곳이 지금 완전 출수를 선언했죠. 경제전쟁에 대응하는 러시아 태도도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혼비백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어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이번에 국채 이자 지급하는 이 사건입니다. 16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러시아 국제 채무 이게 달러 표시로 된 유로본드인데 이자 지급입니다. 2건 있었죠. 이게 서방이 경제 제재 시작하고 스위프트 퇴출시키고 그런 초기에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서방이 우리 자금 동결하면 우리도 이자 제곱 안 준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러면 이자 제곱 안 하면 그럼 바로 부도 처리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도되는 것은 러시아가 부도가 되려면 지급을 안 해야 되는데 지급 능력은 있는 거죠. 러시아 자체가 지금 지급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돈이 다 묵혀서 그런 거죠. 제재 때문에. 그러니까 동결 처리됐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하여튼 지급 안 하면 부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100% 부도가 날 것이다 이렇게 다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우리도 지급 안 한다 이러고 맞서다가 초반에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루블화로 지급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가 근데 그 루블화로 지불한다는 의미가 시장 환율을 지불한다는 게 아닙니다. 외환 시장은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시장 환율로 지불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바꾸면 됩니다. 근데 시장 환율이 120불이라면은 자신들의 고시 환율을 지불한다는 거죠. 고시 환율 대략 한 60원을 적용해서 루블화를 지불하면은 그건 바로 부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계약 어기는 거니까. 그래서 채권자가 안 받으면 그 부도죠. 그래서 그러다가 갑자기 채권자한테 우리 미국 은행에다가 지불 처리했으니까 너가 미국 은행 가서 받아라 이렇게 말했었죠. 16일 직전에.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안 내주면은 우리가 루블로 주겠다 이렇게 말했다가 그런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계약상에는 러시아가 우리 통장으로 넣어주기로 약속된 건데 우리가 왜 미국 가서 우리가 찾느냐 이렇게 거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6일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급일이 지난 거죠. 근데 지급일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부도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30일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레이스 피리어드라고 합니다. 그레이스 피리어드 은혜 기간. 30일 정도 유예를 해 주는 거죠. 30일 지나면은 정식으로 완전 부도 처리 나버리는데 16일 지나고 나서 슬그머니 달러로 일단 취급을 한 것 같습니다. 즉 경제 제재를 당하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당연히 전제를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전혀 없이 대비책도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완전히 그냥 혼비백산에서 허둥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일련의 이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러시아가 지금 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난 16일 날 지급해야 할 거는 1억 불 정도입니다. 1억 1,700만 불, 1억 불 거의 껌값 수준인데 국가 단위로 본다면 4월 초에는 16일 금액의 19배나 많은 20억 불 지불 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정상적으로 달러 벌 수가 없습니다.
비상금 꼬불쳐 놓은 거 지금 다 압류당했고 그런 상태인데 달러가 고갈일 텐데 앞으로 줄줄이 닥칠 달러 지급 채무를 저렇게 언제까지 갚을 수 있을지 매우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러시아 국가 부도는 시간 문제이지 않겠는가. 특히 원래부터 러시아 경제 성장률 적어도 마이너스 수십 %로 이렇게 자유낙하하지 않겠습니까? 지옥을 향한 자유낙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딩이 군대를 통한 지금 정상적인 전투로 유크레인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이미 패전한 것으로 평가되고요. 남은 기간은 러시아 군대는 사냥당할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사냥감 신세입니다. 그래도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러시아 군사력은 여전히 유크레인을 압도하고 있고요. 이보다 더 무서운 핵이나 화학무기, 식물무기, 미사일 이런 것들이 지금 막강하기 때문에 시리아 등에서 사용했던 그런 시리아전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무차별적으로 그 도시를 폭격을 해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 폭격을 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전술을 사용을 했었죠. 그게 바로 그 시리아 플레이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유크레인 군대하고 전투할 생각은 안 하고 도시들을 미사일이나 전투기동으로 또는 그 외부에서 포격으로 무차별 폭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투는 안 하고 포격으로 초토화시키는 지금 이런 더러운 악마적인 그런 어떤 전술을 쓰고 있는데, 저거 지금 시리아 플레이북에 지금 따르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계속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시리아 플레이북이 유크레인에서 통할 것인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의문입니다. 지금 시작은 했다고 보고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미국 등 서방이 이것을 연일 지금 주목을 하고 있고 관련되는 정보 적극적으로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전쟁 범죄다 이런 평가가 유엔에서부터 계속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고요.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조사하고 있고 유럽에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고 드디어 바이든의 입에서도 전쟁 범죄라는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며칠 전에 유크레인의 젤렌스키 대통령 트윗 날린 거 한번 보십시오. 국제 형사사법재판소에서 푸딩 등을 전범으로 유크레인을 고소를 했는데 한 열흘 전인가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거를 유크레인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푸딩에게 침략 전쟁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거는 지금 국제법상 러시아가 명분을 잃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지금 시리아의 재판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동안에 미군하고 나토군은 조용하게 동유럽 나토 국가들에다가 군인과 장비를 디플로이, 전개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았는가 보여지고요. 핀란드 등에서 합동훈련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저께 보도를 보면은 미국의 F-15 편대가 폴란드에서 발진을 해서 유크레인 상공을 초계 비행한다는 겁니다. 유크레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노플라이 존으로 지정해서 그걸 관리를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을 해도 다른 부탁은 즉각 다 들어주면서도 노플라이 존 요것만은 지금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F-15가 저렇게 초계 비행을 한다는 것, 저거는 공식적으로 노플라이 존 설정하는 것보다도 미국 전투기 편대가 유크레인 상공을 순찰 돌아주는 것이 저게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저게 더 실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러시아 군대가 지금 힘이 다 빠졌고요. 괴멸된 상태에서 미국이 한 발 더 개입하는 모습은 아닐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F-15 편대 그 자체 무장도 무시무시하지만은 미국의 저런 행동은 일련의 어떤 액션 플랜에 따라서 전략적 행동의 시작, 일환이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인근의 나토 군대 전개가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되었고, 필요한 그 합동훈련도 지금 하고 있고, 에게해에 미국 항모전단이 배치되었고요. 그래서 우주에서부터 전방위적으로 감시, 정찰 자산, 전략 타격 수단 지금 다 준비되어 있다. 이걸 전제로 F-15가 상공을 정찰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찰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푸딩 입장에서는 연일 악몽을 꾸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하는 근거가 뭘까 도대체? 뭐 유크레인의 전략적 가치가 높다든가 뭐 이렇게 많은 그 말하고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주목할 거는 구소련이 붕괴된 후에 유크레인에게 그 수북하게 쌓여있던 구소련의 그 핵무기들, 이거를 결국 유크레인이 러시아로 넘겼습니다. 넘겨주면서 1994년에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서 미국과 러시아 등이 유크레인의 주권과 영토 보장을 확약을 해줬습니다. 문제는 러시아는 이 약속을 어긴 것이고요.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후에 그 민스크 협정이라는 걸 체결했는데, 이 약속도 러시아는 어겼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신의 패권 국가 지위를 활용해서 러시아의 지금 잘못된 행동을 응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딩은 명분도 없고 지금 아무런 실력이 없죠, 저거. 그리고 무고한 유크레인 사람들을 지금 살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민과 러시아 국가 전체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푸딩은 지금 이제 지금 덫에 걸렸는데 빠져나오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챙길 거 챙기고 빠져나오자. 일단 살아야겠다. 이렇게 느끼지 않는가 보이고. 그래서 지금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유크레인과의 지상전보다도 경제전쟁이 지금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거 경제전쟁 계속되면은 러시아는 수십 년 또는 한 세기 동안 회복 불능이라는 그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지금 협상하려고 하는데, 푸딩이 제시하는 협상 조건은 아직도 이 양반이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지금 그 러시아 꼬라지가 완전히 그러기 상태인데 뒤지기 직전인 것 같은데, 오히려 유크레인에게 항복 수준의 협상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전쟁은 적어도 2014년 크림반도 병합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역사적으로는 스탈린 때부터 그때 스탈린 시대로 되돌릴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2014년부터 이 전쟁이 시작된다,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유크레인 입장은 당연히 2014년 이전으로 돌려라. 즉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 군대 완전 철수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유크레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적대 행위, 전쟁 행위, 전투 행위, 이거는 당연히 중지해야 할 것이고요. 협상을 하려면은 이걸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리고 타당하게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합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푸딩은 지금 정반대로 이 지역에서 유크레인이 떠나라는 거 아닙니까? 즉 크림반도, 돈바스 지역 전부 러시아가 먹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의 국경을 새로 그리는 협상은 거의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전쟁 초반부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영국, 프랑스 저런 데서 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 협상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적어도 수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러시아는 망가지는 거죠. 나토 가입 문제, 이 협상은 상대적으로 이거는 매우 수월하다. 이건 쟁점에 끼일 가치도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연구원이 원래부터 이 나토 가입 이슈가 왜 나왔겠는가, 이겁니다. 러시아의 압도적 군사적 우위 플러스 러시아는 침략의 이력이 많습니다. 이걸 고려해서
유크레인 입장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예? 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이들 나라는 적어도 그러니까 근대는 제껴두고 적어도 현대에 와서는 힘을 앞세워서 침략하고든 하지는 않죠. 그리고 약속은 지키는 편이죠. 그래서 러시아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으니 나토 가입을 추진한 거 아니겠는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한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유크레인이 나토 가입을 고집을 하면은 협상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좋다. 현실적으로 나토 가입이 어렵다는 게 인정할 테니까 나토 대신에 그러면은 러시아에 필적할 수가 있는 그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강대국들이 집단적으로 우리 안전 보장을 해달라. 그러면 나토 가입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만 끼우면 뭐 러시아도 기분 나쁠 수 있을 테니까 같이 끼워주고요. 이 집단 안전 보장 의무자의 대상에 러시아도 끼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유엔 안전보장 상임이사국 5개국에서 중공도 끼워 넣어 주게 되고 그래서 다시 5개국 플러스 독일 5+1 체제 이게 바로 이란 핵 합의할 때 주변 글로벌 강대국들이 약속의 이행을 담보한 것 JCPOA 협정과 지금 유사한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 핵심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향후 러시아가 약속을 어기고 다시 군사행동에 나서면 자동적으로 응전하겠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유크레인 입장에서는 나토보다도 이게 훨씬 더 실익을 챙기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말이죠. 나토 가입도 아니고 이런 안전보장 각서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방 세계가 모두 일치해서 더 강력하게 지금 유크레인 편에서 러시아와 싸워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협상 조건으로서 이 나토 가입 안 하고 안전보장 해주고 하는 이거는 큰 쟁점은 아니지 않을까. 즉 저런 어떤 협상 조건은 타결되기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핵심은 영토 문제라는 것이죠. 영토 문제. 이거는 거의 뭐 극과 극이기 때문에 누가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결국 유크레인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러시아가 포기해야 되는데 러시아 포기는 푸틴 몰락이죠. 푸틴 몰락해야지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전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국제행사재판소나 유엔이나 이미 러시아의 책임을 규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 배상의 문제가 남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크레인을 부수고 죽이고 병신을 만들었으니까 러시아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그 손해배상의 담보로 미국과 서방이 압류한 재산을 사용하지 않겠는가? 이거는 결국 러시아가 이걸 동의를 해야지 가능한데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죠. 그래서 동의를 해야지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결국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푸틴이 몰락을 하고 새로운 러시아가 탄생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러시아가 이전의 정상 국가로 시장에 돌아오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